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의 등하굣길 신경 쓰시느라 부모님들의 하루도 더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젠 제주도와 대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죠. 집에 데려다 주겠다, 알바할래, 짜장면 먹으러 갈래 이러면서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했다는데요. 다행히 이들 사건은 미수에 그쳤지만요.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미성년자 유인 사건이 무려 233건이고요.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대응도 미흡한 상황에서 불안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호신용품을 챙기고 있다는데요. 정말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선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당장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경찰의 상시 순찰이 요구되고 있고요.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이 평소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주는 역할 적극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가뭄이 심각한 강릉 지역 농민들의 피해 상황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사업자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실수하기 쉬운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능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황금 돼지띠들이 수능을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또 변수가 많다고 해서 현장의 분위기와 입시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릉 지역의 가뭄 사태가 악화일로입니다. 현재 제한급수가 시행되면서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피해를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서 강릉 지역 가뭄 사태로 농사 포기 선언을 한 농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강릉의 가뭄 상황 매일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강릉 전역이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강릉시 주요 수원지가 오봉저수지거든요.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의 저수율이 9일 기준 12.3%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3.9%였거든요. 일주일 새 1.6%포인트 더 낮아진 상황이고요. 오봉저수지는 지난 1977년에 조성됐는데 그 이후 가장 낮은 저수율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생활용수 제한급수, 시간제 급수 등을 실시하면서 수도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소방차와 급수차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까지 동원하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릉시가 평창 도암 때문에 비상 방류를 한시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시험 방류는 오는 20일로 예측되고 있고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마음껏 쓰던 일상과 비교해서 이 강릉 시민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실까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런 주민들의 불편뿐만이 아니라 농업 전반의 어려움도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사일에 어려움이 불가피해질 텐데 강릉 지역 농업 현장 상황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강릉 지역은 밭작물이 많은데요. 가뭄 피해도
바짝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자, 배추, 들깨, 대파 어느 하나 제대로 크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죽하면 강릉 농민들은 올해 농사는 포기한다 이런 선언까지 작성하면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 생업인 농업을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강릉 지역에 이 강릉시 농민회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강릉시 농민회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지난 1일 2025 강릉시 농민 농사 포기 선언문을 냈습니다. 선언문 내용 짧게 설명드리면 강릉시의 주요 수원지가 오봉저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본래는 농업용수를 위해 설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봉저수지가 강릉시의 상수원으로 전용되면서 농민들은 수년간 이전보다 물이 부족한 문제를 감내하면서 농사를 지어왔고요. 근데 이제 시민들의 식수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농업용수 역시 절실 부족하다 이런 사실조차 말하지 못한 채 수년째 농사를 지어왔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처럼 극심한 가뭄 상황에 직면하니 농민들도 이대로는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피해 상황을 알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실제 농작물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한국농정에서 강릉의 가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농가를 취재했는데 무릎 높이까지 자라야 할 들깨가 아직 발목까지밖에 크지 않았고요. 대파도 대부분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작물이 목숨만 겨우 붙어 있지 성장을 해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인근 지역 농가의 농작물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릉시 농민회에선 사람 먹을 물도 없다는데 농업용수를 달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예 농사를 포기하면서 대신 정부 당국이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1년 농사를 망친 강릉 지역 농민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네, 강릉시 농민회는 지난 1일에는 농사 포기 선언문을 내고 또 지난 9일에는 강릉시청 앞에서 특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해보면 농민들은 크게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농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 피해 현황을 전수조사를 좀 실시해달라는 건데요. 농민들이 이렇게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데에는 가뭄 피해조차 소외받고 있는 농업 문제를 적극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언론은 식수난, 오봉저수지 저수율에만 관심이 있지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문제는 제대로 보도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농민들의 이 애타는 가슴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됐지만 농업은 여전히 예외라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네,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됐는데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는 또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강릉에 선포된 건 재난사태인데요.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는 근거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우선 이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거든요. 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을 통제하고 수습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특별 재난지역은 재해구호법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행정지원 확대라든가 세금, 전기, 통신요금 감면, 의료생활안전지원 등 이 경제적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강릉 지역 농민들은 생업이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난사태 선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 하원호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도 참석했는데 파종비, 인건비, 비료값 등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된 것도 안타깝지만 또다시 빚더미에 앉게 될 것도 걱정이라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농업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강릉시 농정과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가뭄 피해 신고를 접수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릉시는 피해 면적을 집계한 뒤에 예산이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정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아직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적극 행동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다행히 토요일에 강릉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고 또 비가 온다고 해도 농작물이 다시 정상적으로 자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농민들이 얼마나 속도 타들어갈까 싶습니다. 시원한 비 소식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10%를 떼는 부가가치세, 소비자들에겐 익숙한 세금인데요. 개인 사업자들은 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부가세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10월 또 예정 고지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 고지에 대한 혼란과 실수가 많다고 해서 오늘 궁금한 뉴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영 세무사사무소 우대영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우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개인 사업자들이 제일 처음에 마주하는 그 세금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던데 소비자들에게서 그렇게 떼는 거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세금인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세금이 이제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네. 부가가치세는 이제 말 그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제 거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만들어진 가치인 이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제도고요. 이걸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빵집을 예로 들면 이제 빵집 사장님이 빵을 만들려고 이제 우유업자한테 우유를 이제 100원을 주고 사려고 하는데 이제 네. 거기에는 부가세 10%를 붙여서 우유업자에게 총 110원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세금 10원을 이제 부담을 한 건데요. 이제 그 우유로 빵을 구워서 소비자에게 팔게 되는데 빵값은 이제 2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부가세 20원을 붙여서 소비자가 총 이제 220원을 주고 빵업자한테 빵을 사게 되는데요. 사실 그 안에 이제 20원은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빵집은 소비자한테 받은 부가세 20원을 다 이제 국가에 내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우유를 살 때 10원을 부담을 했으니까 그 10원을 뺀 나머지 10원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곧 빵을 굽는 과정에서 생긴 100원에 대한 부가가세 1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또 따져보면 20원의 이제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하지만 각 단계의 사업자가 자신이 새로 만든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내가 번 돈과 소비자 대신 내가 잠시 맡고 있는 세금을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모르고 금액 전부를 본인의 수입으로 착각을 했다가 신고를 할 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자라면 모두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크게는 이제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뉘고요. 먼저 과세 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아까 빵집 사례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세금을 계산하고요. 간이 과세자는 연간 매출을 환산했을 때 1억 400만 원 이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하실 때 신청해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도 단순해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하고요. 네. 그중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부가가치세가 납부가 이제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간이과세자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거나 수출을 주로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면세 사업자가 있다 했잖아요. 네. 이분들은 애초에 부가세가 면제이기 때문에 신고에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료업이나 교육업, 그다음에 도서 출판하는 업종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쌀, 채소, 고기 같은 농축 수산물과 단순 가공한 식료품도 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부가세를 내는 건 아니고요.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또 이제 과세 사업자라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에 따라서 세금의 계산 방식과 부담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언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부가세는 1년에 딱 2번 확정 신고를 하는데요. 이제 1월과 7월에 하게 됩니다.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분인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7월에는 이제 당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확정 신고 사이에 세금이 한꺼번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중간에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4월과 10월에 고지서를 미리 보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만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일반 가세자는 총 4번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간이 가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영세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매년 1월에 한 번 확정 신고를 하게 하고 7월에는 확정 신고 의무가 따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전연도 1월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네. 7월에도 이제 예정 고지를 통해서 중간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일반 과세자는 1년에 총 4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관이 과세자는 그냥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많게는 이제 한 번이고요. 네. 많이들 이제 한 번만 내시고 네. 극소수의 분들이 이제 대부분 2번 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1월과 7월 확정고지 사이에 예정고지를 둔다는 게 사실 좀 헷갈리는데 오늘 이 예정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예정고지가 정확하게 어떤 거고 또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 그래서 예정고지는 말 그대로 이제 미리 고지한다는 뜻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신고가 아니라 고지예요. 그래서 신고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거지만 예정 고지는 국세청이 지난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고지서를 이제 보내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연도 상반기 부가가치세로 7월에 200만 원을 내셨다면 국세청이 10월에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그때 냈던 세금의 절반인 100만 원을 이제 미리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단순합니다. 지난번에 냈던 세금의 절반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이번 7월부터 9월 사이에 기계나 차량 같은 고정자산을 사서 오히려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럴 때는 그대로 내면 부담이 매우 클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고 직접 7월부터 9월분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는 예정 신고로 바꿔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예정 고지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예정 고지로 내신 세금은 다음 1월 확정 신고 때 기납부세액이라는 명목으로 차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즉 중간에 일부를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만큼 빼고 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만약에 하반기에 최종 부가가치세가 300만 원으로 확정된다면 10월에 앞에 사례처럼 이미 100만 원을 냈으니까 네. 1월에는 나머지 200만 원만 납부를 하게 되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하반기 부가세가 80만 원밖에 안 된다면 이미 10월에 1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1월 확정 신고 때는 오히려 이제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리하자면 예정 고지는 이제 지난번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고 매출이 줄거나 환급이 예상되면 예정 신고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예정 고지는 최종 신고 때 반드시 이제 정산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그 예정고지 나온 대로 고지서로 내지 않고 직접 예정 신고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예정 고지는 이제 원래 지난번에 냈던 세금을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모두 이제 고지서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꼭 충족을 해야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예정 신고 10월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월 고지서는 올해 상반기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절반이 부과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상반기보다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다면 그대로 반을 내는 게 매우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정 신고를 통해서 실제 7월부터 9월분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또 다른 경우에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기계나 차량 같은 고정자산을 새로 사서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예정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은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10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고지서대로 납부를 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정 신고는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고정자산 구입으로 환급이 예상될 때 가능하지만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예정고지 대신 예정 신고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10월 25일 전까지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 달에 그 예정 신고를 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잘 알아두시고 준비를 잘 해야겠네요. 만약에 올 7월 이후에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정 고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예정고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신고한 세금을 기준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7월 이후에 사업자를 내시면 앞전에 신고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10월에는 이제 예정고지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처음으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시는데요. 내년 1월에 올해 7월부터 12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정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내년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건요? 이럴 땐 어떻게? 고지서를 받았는데 한꺼번에 내려고 미루시면 절대 네. 안 됩니다. 네. 예정고지는 말 그대로 이제 법에서 정한 납부 의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고지서대로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3분의 1 이상 줄었거나 고정자산을 사서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내년 1월에 정산을 하는데 뭐하러 굳이 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납부지형 가산세라는 이자 형식의 가산세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불필요한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정고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정해지는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꼭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서 저는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죠?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 경우라고 해서 세금 안 내도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첫 번째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나왔는데 깜빡하고 확인을 못한 경우가 그럴 수 있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거나 전자 고지로 발송이 됐는데 이제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발송은 정상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지 못한 내역이라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번 하셔서 고지 내역 조회라는 메뉴를 통해 고지 내역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이제 10월 예정고지분은 10월 1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할 예정이고요. 네. 그 두 번째는 정말 발송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소액으로 보아 아예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10월에는 이제 납부가 아예 없고요. 네. 내년 1월에 이제 올해 하반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를 100만 원 이상 납부를 하신 것 같다면 이번 10월에 예정고지가 필수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못 받으셨더라도 꼭 홈택스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자들이 예정 고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가 있을까요? 예정고지에서 하실 수 있는 실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매출이 줄었는데도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려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7월부터 9월 매출이 상반기보다 크게 줄면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몰라서 현금 흐름이 꼬이고 결국엔 못 내서 납부지형 가산세까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우편이나 전자고지로 발송이 되었는데 확인을 못하고 지나쳐서 결국 이제 납부지형 가산세가 똑같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에는 가산세라는 불이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었을 때는 꼭 예정신고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꼭 고지서를 홈택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네.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정고지는 어디까지나 결국 중간에 납부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본 납부는 내년 1월 확정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매입 매출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납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확정 신고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까지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정말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부가세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챙기지 않으시면 신고를 할 때 정말 낭패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1년에 4번 부가세 낼 준비 늘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예정고지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서 잘 이해했습니다. 우대영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1월 13일) 치러질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수능이 꽤 힘들 거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지원자 수가 작년보다 3만 명 이상 늘어나는데요. 2007년생 황금 돼지띠 세대들이 올해 수능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도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 가족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수능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 분위기와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를 통해서 올해 수능 난이도가 어떨지 그런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최근 모의평가가 끝났죠? 네, 9월 3일 날 모의 평가가 끝났고 지금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어제 이미 서울대 고려대가 마감을 했고 네. 오늘 이제 5시에 연세대학교 마감이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수시 원서가 지금 모두 좀 마감이 되는데 9월 모평 봤을 때는 일단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수능이 변별력 있게 나름의 어떤 조금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쪽으로보다는 다소 좀 어렵게 출제된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금년도 9월 모평은 사실은 좀 지난해 수능보다도 더 어려웠었고 그래서 마지막 어떤 그 수시 원서 접수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의 합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분위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난도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지금 황금 돼지띠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수능을 보는 시기잖아요. 올해는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정말 높을 것 같아요. 수능을 보는 지원자 수 얼마나 됩니까? 올해가 이제 55만 4천 명, 작년도가 52만 명대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재수생, N수생은 작년도보다 한 1,8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올해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 줄었죠.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 정도로 N수생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최상위권 N수생들이 조금 줄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검정고시생이 지금 2만 2천 명. 지금 전년도 2만 명이었는데 네네. 2만 2천 명이면은 지금 사실은 31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N수생과 검정고시생을 합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닌 학생들의 수치가 18만 2천 명인데 이 수치는 한 2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그리고 N수생 검정고시 그러니까 N수생과 검정고시의 수치가 대단히 높아진 22년 만에 최대 규모인 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N수생이 22년 만에 최대치 또 이 N수생에 포함되는 검정고시 응시사가 31년 만에 최대치 증가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선 그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 줄어들게 되면은 N수생도 좀 거기에 비례해서 좀 많이 줄지 않을까도 당초 예상은 했는데 사실 한 1,800명 정도 줄어든 규모는 N수생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줄진 않았다. 네. 그만큼 N수를 해서라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런 학생들이 좀 많다. 여전히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검정고시생이 이렇게 많이 는 거는 학교 내신 성적에서 주요 대학에서 합격권에서 멀어진 학생들이 차라리 학교를 나와서 수능에 집중을 하면서 정시를 노리자 이런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더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전략을 짜는데 좀 낮춰서 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수시 원서 접수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보고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상향 지원 의사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하향 지원은 거의 수시 6장의 원서 카드를 쓰는 것 중에서 거의 안 쓰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었는데 네. 어저께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학교 상으로 볼 때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금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좀 줄고 해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한 경향이 사실은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의대 모집 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 최상위권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시에 원서를 내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참고를 해보고 싶어서 그 작년 경쟁률 얼마나 됐죠? 보통 수시 이제 6장의 원서를 쓰게 되는데 수시의 평균 경쟁률은 보통 한 10대 1 정도가 됩니다. 10대 1. 그런데 서울권 소재 대학들은 한 18대 1. 그리고 경인권 소재 대학들이 한 12대 1, 지방권 소재 대학들은 한 6대 1 정도가 되는데 네. 아마 내일 모레 원서 접수 결과 상황을 또 보면 또 확인이 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서울권 소재 대학에 좀 몰리는 현상, 쏠림 현상들은 여전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경쟁률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 줄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제까지 제가 중간 집계상을 봤을 때는 의대 지원자 수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에서. 그래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의대 지원자 수의 감소 규모는 한 20% 정도대, 그리고 약대라든지 치대 같은 경우에는 한 30%까지 지원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나서 네. 서울대 고려대학교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의대 상으로 보면 지원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경쟁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나머지 지원자 수가 줄어들지만은 아무래도 모집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최상위권 의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한 중위권 소재 대학들은 아마 오늘 내일 정도로 생각이 좀 많아질 수가 있고 요즘 입시 변수가 뭐 수능 원서 접수의 어떤 뭐 사탐론이라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늘 내일 좀 깊이 고민하는 상황이 좀 중위권대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수능의 큰 특징으로 꼽히는 게 바로 그 이과생들이 과학탐구 대신에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했다고 하는 점인데 이렇게 사탐 쏠림 현상이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탐이 9개 과목이 있고 과학탐구가 8개 과목이 있는데 총 네. 17개 과목입니다. 이 중에서 사탐, 가탐 2개 또 2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한 과목만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과 학생들이 주로 이제 가탐을 선택한 학생들인데 그쵸. 가탐 선택한 학생들이 문과 뭐 경제학과라든지 국문학과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데서는 전혀 어떤 그 지원 제한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문과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과 이공계 진학을 하는데 의대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 제한에 걸렸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지난해부터 풀어주기 시작했죠. 문이과 더 불균형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나타난 상황은 이과 학생들이 오히려 조금 다소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을 해서 다시 이공계 의대 쪽으로 진학을 하는 현상을 사탐론이라고 하는데 네. 그 강도가 금년도에 사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과목에서 지금 한 지난해에 비해서 한 8만 명 정도가 더 몰렸고 또 과학탐구 과목에서는 한 4만 명 정도대가 더 줄어드는 과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늘어난 과목들에 있어서는 4% 1등급, 11% 2등급이니까 아무래도 유리하고 고득점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줄어든 과목은 한 4, 5천 명 정도로 한 1, 2등급대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수능 체제를 맞추는데 유리한 응시 부문 과목이 있고 또 매우 불리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거기에 따라서 좀 혼란스럽고 부담을 특히 자연계 가탐 선택할 학생들은 사실상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사탐 과목에 있어서도 과목 수가 늘어서 유리해졌지만 네. 점수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점수를 잘 맞고도 특별한 변별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동시에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그 입시 제도를 잘 모르는 지금 일반 청취자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목 수가 늘어난 과목에 있어서는 수시에서 그 1등급, 2등급 인원 자체가 늘게 되죠. 그럼 네. 수시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사탐 과목에서 유리해졌지만 수시 수능 최저 맞추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면 수능의 변별력은 떨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내신 변별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내신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는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든 과목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점수 확보도 어렵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응시 과목 수의 어떤 그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어떤 유불리가 좀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과학탐구에서 과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부담감, 불안감은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죠. 네. 대표님, 올해 수험생들을 또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 중에는 그 의대 모집 정원 축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의대 지원 경쟁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집 정원이 1,500명, 네. 4,5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자 수가 감소하지만은 모집 정원이 갑작스럽게 대폭 줄었기 때문에 네. 지난해 경쟁률보다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저께 서울대학교 최정점의 대학으로 봤을 때 어쨌든 총 지원자 수는 한 10% 정도가 줄었는데,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한 20%대까지 지금 지원자 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특히 지방근 소재대학에서 모집 정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근 의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 자체는 지난해보다는 분명히 높아질 수 있고 지원자 수는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의대 입시 난이도 합격선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까? 합격선 좀 올라가겠죠? 작년도가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 갑자기 늘었죠. 네. 그래서 합격선도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 내신 합격선은 작년도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 1.3등급 등급대에서 한 0.1등급 정도가 떨어질 정도로 좀 근소하게 나타났는데, 네. 금년도는 모집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합격선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네. 거의 한 0.1등급 이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그다지 큰 폭의 어떤 그 변화가 있을 것으로서는 원체 의대 정도를 지원하는 어떤 그 학교 내신 등급대 분포 구원 학생들은 좀 그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수 변화는 한 2024학년도 수준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기 직전 연도 정도에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크게 막 변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워낙 그 내신 성적대 탄탄한 학생들이 의대 모집 정원에 비해서는 많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관련해서 궁금한 뉴스를 함께 대표님과 살펴봤습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맑고 또 날이 화창하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유산 줄타기 예능 보유자 김대균입니다. 저에게 줄타기에 있어서는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곧 9살에 줄이 올라가지고 얼추 50년